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 바로 얼마 전까지 결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둘이 좋아서 한다고 쉽게 되는 게 아니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여행 중 운명처럼 만났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들고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5년을 넘게 다닌 직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만둬 버렸으니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이 많은 시점이었죠. 그때 운명처럼 제 눈앞에 남자친구가 떡하니 나타난 거예요. 남자친구는 외모며 성격까지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네 회사는 연차가 쌓이면 1년에 한 달도 휴가를 쓸 수 있어서 당시에 남자친구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혼자 배낭여행을 할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남자친구는 인도에서 만났습니다. 둘 다 혼자 여행한 지 2주 정도 넘었을 때 만난 거라 때마침 혼자인 게 외로워질 때쯤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말이 통하는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났으니 둘 다 너무 신나서 밥을 먹으며 몇 시간을 쉬지 않고 떠들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둘이 눈이 맞아 매일 만났습니다. 그거로도 모자라 그날 이후 3주 동안을 함께 여행을 다녔어요. 처음 만난 남자와 함께 여행을 다닌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는 너무 좋기만 했어요. 사람이 함께 여행을 다녀보면 서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단번에 알 수 있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한 달가량을 함께 여행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자친구가 휴가를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남자친구는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요. 사실 저는 2-3달 더 여행을 할 생각이었는데 남자친구의 고백을 듣자마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남자친구의 고백을 거절하면 2-3달이나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저와 남자친구는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때의 배낭여행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것도 만난 거지만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동안 제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새로운 일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환경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보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 알게 됐거든요. 저는 직업뿐만이 아니라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서 이런저런 후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거기다가 동물 복제에도 관심이 생겨 고기는 아예 먹지 않는 베지테리언이 되었어요. 몇 개월 사이에 제게 일어난 변화를 남자친구는 바로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여행 이후 갑자기 변한 저에게 부모님도 친구들도 쉽사리 적응하지 못했지만 남자친구는 달랐어요. 저의 모든 면을 좋아해줬습니다. 그런데 여행 이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에게 생겼어요. 언제나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과의 사이가 자꾸만 벌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 또래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연세가 많아요. 부모님 2분 다 결혼을 늦게 하기도 했고 저도 늦게 생겨서 아버지께서 40이 넘어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저는 공주처럼 귀하게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쯤이었어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방에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당시에 집에 컴퓨터 있는 애들이 별로 없을 때였죠. 학교에서나 간신히 컴퓨터를 켜고 끄고 타자 연습이나 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친구 방에 있던 그 컴퓨터를 본 순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굳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나는 없고 친구만 있다는 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를 잡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사달라고요. 엄마, 왜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 내 친구네 집에는 다들 한 대씩 있던데 왜 우리 집에만 없냐고! 저는 컴퓨터가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꼴랑 친구 한 명 집에서 컴퓨터를 보고 와서는 어머니에게 제 친구네 집에는 다 있다고 우겼어요. 그 집들은 다들 컴퓨터가 필요한가 보지. 우리 집은 컴퓨터 쓸 사람도 없는데 그 비싼 컴퓨터를 뭐하러 사? 어머니는 집에 컴퓨터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 비싼 걸 사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할 줄 모르니까 빨리 사서 연습해야지. 앞으로는 컴퓨터 할 줄 모르면 취직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간대. 누가 취직을 못하고 대학을 못 가?
때마침 퇴근하고 돌아온 아버지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놀라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팔을 당기기 시작했어요. 아빠, 나도 컴퓨터 갖고 싶어. 우리 반에 나만 빼고 애들 다 있는데 엄마는 필요 없다고 안 사준대.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창피합니다. 6살도 아니고 중학교까지 입학한 애가 갖고 싶은 게 있다고 엉엉 소리까지 내면서 운다는 게 참 철딱선이 없기는 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저의 그런 억지가 통한다는 걸 아는 저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어요. 아버지는 저만 없다는 말에 단번에 꽂혀서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컴퓨터가 어디서 파느냐고 물으셨어요. 다른 애들 다 있는데 우리 새끼만 없으면 되나? 절대 안 되지. 가자. 아빠가 지금 바로 가서 컴퓨터인지 다 사줄게. 저는 너무 좋아서 아빠의 어깨에 매달려 폴짝폴짝 뛰어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도 드시지 않고 그날 바로 저를 데리고 동네 대리점에 가서 200만 원이 넘는 컴퓨터를 한 번에 사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애한테 필요한 거니까 당연히 사줄 수도 있지 뭐 하시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원래 그렇게 큰 돈을 쉽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으시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학업도 뒷전으로 하고 농사만 지으셨어요.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몸에 절약이 밴 분들입니다. 본인들은 옷은 물론이고 속옷이나 양말도 1년에 한 번 살까 말까해요. 심지어 구멍이 나면 항상 바느질을 해서 입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10,000원 이상 하는 걸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외식이나 배달도 제가 먹고 싶다고 할 때만 사주시지 본인들이 드시고 싶은 걸 사서 드시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제가 하고 싶고 갖고 싶다는 건 한 번도 뭐라고 하신 적이 없이 언제나 흔쾌히 사주셨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요. 컴퓨터를 사서 너무 기분이 좋은 저를 데리고 아버지는 근처에 레스토랑까지 데리고 가서 돈가스도 사주셨어요.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다는 게 생기면 언제나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변덕이 좀 있었어요. 형제도 없이 외동이다 보니 워낙 부족한 거 없이 컸습니다. 저야 뭐든 다 제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주변 친구들이 한다고 하면 저도 뭐든지 다 하고 싶었어요. 친구가 피아노 학원 다닌다고 하면 저도 가고 싶다고 했고 피아노를 하다가 태권도를 다니는 친구가 생기면 곧바로 태권도로 옮겨달라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안 된다 된다 한 번 뭐라고 안 하시고 제가 하겠다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 덕분에 저는 태권도, 피아노는 물론이고 미술, 바이올린, 바둑, 속셈학원 등등 안 다녀본 학원이 없을 정도예요. 그런 부모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안 된다고 처음으로 반대하신 일이 회사를 그만둘 때였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했어요. 제가 운이 좋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다들 겸손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학벌이나 조건 가지고는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는데 제가 대학 때 우연히 교수님 추천으로 함께 썼던 논문과 추천서가 좋게 작용해 대기업 관련 부서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사실 친구들이 다 교수님과 작업하기를 바랬었지만 욕심 많은 제가 그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매일 교수님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제 의지를 어필한 덕분에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변에 제가 운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님과 부모 자식 간으로 만나게 된 게 저에게는 운이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부족한 거 없이 키워주신 덕분에 저는 어디를 가나 기 안 죽고 당당하게 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업에 취직됐던 그날 부모님께서는 저보다 더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너무 사랑해서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셨지만 혹여나 한편으로는 너무 오냐오냐 키웠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밥벌이라도 할까 항상 걱정하셨었대요. 그런데 제 힘으로 대기업까지 들어갔으니 더 기쁘셨던 거죠. 우리 딸이 이렇게 해낼 줄 나는 알았다. 대견해 우리 딸.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만 해. 아버지가 다 해줄 테니까. 취직한 것만으로도 너무 날아갈 듯이 기뻤는데 아버지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시겠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 순간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평소 제가 갖고 싶었던 비싼 외제차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사주시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이왕 말하는 거 진짜 갖고 싶었던 차로 질러버렸죠. 그런데 그때도 아버지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좋다고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아버지께서 10년도 넘게 타던 차를 타고 계셨는데 제 차부터 덥석 사주신 걸 보면 정말 너무 죄송해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가 취직했는데 당연히 아빠가 차 한 대 뽑아줘야지. 가자. 아버지가 바로 사줄게. 아버지는 고민도 잠깐 안 하시고 정말 제가 말한 외제차를 바로 뽑아주셨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가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해주시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냥 좋기만 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헌신적이기만 하셨던 부모님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남들은 못 들어가서 안달인 그 좋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둔다는 게 말이 되니? 네 나이도 이제 30 넘었는데 지금 회사에서 나오면 어디서 널 받아주겠어?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에게 잔소리 한 번 안 듣고 편하게 자란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말이 귓등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왜 저러시나 싶었죠. 엄마 말대로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 좋은 직장에서 5년 넘게 버텼는데 다른 회사에서 나를 왜 안 받아줘? 나 그만둬도 다른 회사 충분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당장 다른 회사로 이직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머니께서 제 앞날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니 안심시키려고 저도 그냥 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어머니께서 또 꼬투리를 잡았어요. 네가 철이 없어서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뉴스 봐봐.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 빵빵한 애들도 취직 안 된다고 다 집에서 놀고 있다는데 너처럼 나이도 차고 학벌도 안 좋은 애를 어디서 또 뽑아주겠어?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현실 조언에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잔소리를 하신 적이 없는 분이 그러시니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아무리도 쉽게 넘어가질 것 같지 않아 아버지를 향해 도움을 청했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아버지께 도와달라는 듯 애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마저도 평소와 달랐어요. 나도 이번만큼은 네 엄마 말이 맞는다고 본다. 너도 이제 슬슬 괜찮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야지. 요즘 세상에 어떤 남자가 30 넘어서 직업도 없는 여자랑 결혼하겠어. 아버지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 모르게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미리 짜시기라도 하셨는지 아버지의 말투도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교 작전을 썼습니다. 에이, 내가 시집을 가기는 왜 가요? 나는 시집 안 가고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건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시집 안 가고 어머니 아버지랑 산다고 하면 두 분 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니만 어느새 반응이 싹 달라졌더군요. 심지어 아버지께서 저에게 버럭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아이고 얘 봐라. 무서운 소리 하고 있네. 네 아버지 나이도 이제 조금 있으면 8순이야. 내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만 하냐? 너 회사 그만두려거든. 내가 사준 차 토해내고 그만둬. 태어나 처음 저에게 화내시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민망하고 놀래기는 했지만 철딱선이 없는 딸내미가 어디 가나요. 저는 부모님의 만류에도 제 멋대로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사실 제 성격에 오래 참고 다닌 거예요. 원래 제 성격대로라면 매일 제 학벌 가지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팀원들하고 반년도 못 참고 그만뒀을 거예요. 5년이나 참고 다닌 것도 기적입니다. 놀라운 건 아버지께서 정말로 제 차를 뺏어갔어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까지는 별말 안 하시더니 제가 퇴직금을 가지고 무작정 배낭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신 아버지는 차를 가져다가 팔아버리셨습니다.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만 어째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철이 없는지 취직해서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고 사나보다 했더니만 다 그 여자애가 배낭 하나 달랑 들고 여행을 간다네. 제가 여행 가는 날 짐을 싸서 나오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고글하듯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도 마음에 걸리는 게 많았지만 이미 제가 선택한 일이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제멋대로 떠나버렸던 제가 계획보다 몇 달 빨리 한국에 들어오자 부모님은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막상 나가보니 힘들어서 일찍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제가 갑자기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질 않나 어울리지도 않는 환경단체에 취직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안 먹겠다고 하니 기막혀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행하고 남은 퇴직금을 가지고 본가를 나와 독립해서 서울에 살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입에 거품까지 물고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너 도대체 배낭여행이니 뭐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뭔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사람이 이렇게 180도 변할 수가 있어? 너 인도에서 만났다던 그 남자친구가 너더러 서울로 나와서 살라고 그러디? 그놈이 너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든 거냐고? 맞네, 맞아. 그놈한테 아주 나쁜 물이 제대로 든 거네. 부모님은 여행에서 돌아와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놀라셔서는 이게 다 제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정도는 알아요. 앞으로 결혼하기 전에 꼭 한번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엄마 아빠가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정 제가 하는 일이 못 믿어오시면 회사도 소개시켜드리고 제 남자친구도 인사시켜드릴게요. 부모님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저로서는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부모님과 사이가 벌어진 채로 지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배낭여행을 갔을 때도 내내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을 계속 안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독립을 하면 영영 부모님과는 함께 못 살 수도 있는데 이런 채로 독립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예뻐해 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여행지에서 둘이 만났다는 소리만 듣고 만나기 전부터 쏙 좋아하시지 않으셨는데 막상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지셨어요. 아무래도 남자친구가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다가 학벌에 직장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나서 저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으셨어요. 오히려 혼자 나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바로 결혼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아버지가 남들보다 자식을 늦게 봐서 나이가 많잖아. 우리 딸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고 사는 거 보려면 한시가 급하다. 독립이니 뭐니 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부터 후딱 해버려. 결혼만 하면 아빠가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사줄게. 눈치 없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저를 보며 항상 걱정하시고 조바심을 내시던 게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어요. 당신들이 이제 연세가 많아져서 언제까지 제 곁에 있어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한시라도 빨리 제가 자리를 잡고 제 곁에 있어줄 짝을 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죠.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항상 철딱선이 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니 조바심을 안 낼 수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저에 대해 뭘 걱정하시는지 알게 되고 나니 저도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정말 제 뜻대로 되지를 않더군요. 새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돼서 슬슬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남자친구의 아버님께서는 저를 며느리감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첫 만남부터 어긋났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시아버지를 만나기 전 저는 우연히 시아버지를 만났어요. 제가 근무하는 환경단체의 특성상 워낙 집회도 많고 소송에 참여하는 일도 많아요. 당시에도 제가 담당하던 소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관련된 일이라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일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그들 중 유독 저와 직원들을 적대적으로 대한 교수님이 한 분 있었어요. 환경부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부른 교수라고 하는데 그 교수는 저희 같은 환경단체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분이었죠. 저희를 만나자마자 퉁명스러운 말투로 공격을 했어요. 환경을 지키고 싶으면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무조건 사람들만 우르르 때로 끌고 와서는 피켓 만들고 소리만 지르고 있으면 되나? 무식하게. 무식이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저희도 알아볼 만큼 알아보고 공부할 만큼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라고 매번 힘들게 밖에 나가서 시위하고 싶겠어요? 좋게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무작정 돈이랑 권력으로 밀어붙이시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환경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제 일이다 보니 이상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지지 않고 제 생각을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남한테 피해주는 일을 해가면서 월급을 받아 월급을 받기를. 자네 부모들도 이러고 다니는 거 아시나? 저도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가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교수님이야말로 배울 만큼 배우셨다는 분이 어쩜 그렇게 몰상식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 얘기하러 와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제 말에 얼굴이 붉어진 교수가 더 할 말이 없는지 연씩 씩씩대다가 이제는 하다하다 나이까지 들먹였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어른들 앞에서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 시집가면 시어른들 여러 번 뒷목 잡게 하겠어. 일 이야기하러 왔으면 일 얘기나 하시죠. 굳이 안 해도 될 말까지 하시지 말고요. 교수인지 뭔지 아는 아저씨가 자꾸만 선을 넘으니 저도 짜증이 나서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제 말에 교수는 말세네 뭐네 하면서 혀까지 끌끌 찼어요. 그런데 세상이 좁아도 너무 좁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던 그 교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것도 남자친구의 본가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남자친구네 집 거실에서 떡하니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 교수님이 제 남자친구의 아버지였어요. 남자친구와 연애하는 동안 부모님 이야기는 거의 하질 않아서 남자친구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는데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대학 교수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께서 제발 절 못 알아보시길 바랬는데 그럴 리 없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셨어요. 더군다나 제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저와 제대로 된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고 그대로 저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오준성, 너는 그 좋은 대학에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까지 다니는 놈이 어디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난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저런 몰상식한 여자 며느리로 볼 생각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아버지,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소라에 대해 아는 것도 없으시면서 보자마자 이러시면 어떡해요. 남자친구야 도무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리 없었지만 저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잊으셨길 바랬지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와의 첫 만남이 엉망이었던 만큼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내쳤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에게 말이라도 붙여보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제 얼굴도 쳐다보질 않으셨거든요. 그날 저는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으며 펑펑 울었어요.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너무 속상해서요. 반면 남자친구는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시아버지의 일을 듣게 된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방법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힘들겠지만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내야 할 문제야. 우리 실망하지 말고 어떻게든 아버지 마음 돌려보자.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잖아. 나도 자기랑 꼭 결혼하고 싶어.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버님께서 날 허락해 주실까? 그럼 우리 아버지 말은 저렇게 차갑게 하셔도 자식 일에 그렇게 독하게 구실 분 아니야. 우리가 노력하면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남자친구에게는 알겠다고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나도 노력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남자친구네 집에서 예비 시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바라보던 차갑고 매몰찬 눈빛이 제 가슴 깊숙이 박혀버렸거든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당시에 보았던 저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정도로 매몰차게 구시니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저는 우선 남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해보기로 했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주말마다 남자친구네 집에 놀러갔어요. 특별히 오라고 초대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아버님과 부딪혀보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고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친구의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버님께 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도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우리 준성이가 좋다고 하는 여자면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그러니까 준성이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게 굴어도 기죽지 말고 자주 놀러와요. 얼굴 자주 보다 보면 미운정이라도 생기겠지.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고 기운 내라고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셔서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제 앞에서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분에게 기죽지 않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큰 사람이 견디기엔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주말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남자친구네 본가에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남자친구도 회사에 일이 생겨 좀 늦는다고 해서 저만 갔어요. 댁에 어머님도 약속이 있으신지 안 계시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버님이 나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미간을 구기셨어요. 그러더니 연락도 없이 왜 자꾸 오느냐고 툴툴거리셨죠.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친해지고 싶어서 왔다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쩌면 이게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의 남자친구까지 있어서 아버님께 먼저 말을 걸 거리를 찾지도 못했었는데 오늘은 단둘뿐이니 오히려 말을 걸기가 수월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어디 나가셨나 봐요. 점심시간 때 다 됐는데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안 되셨으면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요. 점심 차려준다고 장 보러 간 사람이 왜 아직도 안 와? 배고파 죽겠네. 아버님은 저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에게 차갑게 구신 게 있는데 대뜸 제가 한 밥을 얻어먹기는 민망하셨겠죠. 저는 이때다 싶어 제가 맛있는 걸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장 보러 간 건데 살림도 안 해본 처자가 제대로 차릴 수나 있겠어? 아버님은 제가 못 믿었다는 듯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눈빛에는 니까짓게 뭘 하냐라는 느낌이 깔려 있었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바로 시어머니의 앞치마를 메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역시나 냉장고에는 기본 반찬들과 채소들만 잔뜩 있었어요. 저도 나름 혼자 독립해 살아온 지도 꽤 됐고 남들과 다른 베지터리언으로 살아온 지도 꽤 됐어요. 그러다 보니 웬만한 식사는 거의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로 대충 카레와 된장국을 후딱 끓여 상을 차려냈어요. 그러고는 아버님께 식사하시라고 불렀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차린 음식을 보고 영 못마땅하다는 듯 구셨지만 시장하긴 하신지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그래도 한술 떠서 드시고는 나쁘지 않으신지 카레 한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 들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고야 말았어요. 고기 안 들어가도 드실만 하시죠? 오히려 고기가 안 들어가면 채소에서 나오는 단맛이 더 잘 느껴져서 좋다니까요. 사실은 제가 고기를 안 먹거든요. 사람들은 고기 안 먹는다고 하면 매일 풀떼기만 먹고 사는 줄 아는데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런 건강한 요리법 제가 많이 아니까 다음에도 제가 또 해드릴게요. 밥 한 끼 같이 먹었다고 네가 나랑 친해진 줄 아나 본데 전혀 아니거든. 안 그래도 너처럼 환경이니 뭐니 유난 떠는 애들 꼴도 보기 싫었는데 이제 보니 너 고기도 안 먹는 베지터리언인가 보구나. 아무튼 꼴 같지도 않은 게 별 꼴값을 다 떨어요. 어떻게 된 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라고 저 싫다는 사람한테 잘 보이겠다고 매주 쉬는 날까지 투자해서 이런 짓까지 하고 싶었겠어요. 이게 다 남자친구만 보고 꾹 참은 건데 저런 소리까지 듣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화가 나서 얌전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엔 또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어쩜 그렇게 편견으로 가득하세요? 제가 하는 일이든 제 음식 취향이든 제 마음이지 아버님이 무슨 자격으로 꼴값이니 뭐니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런 고지식한 생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실 수 있겠어요? 얼씨구? 네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네가 봤어? 그리고 너 왜 은근슬쩍 나더러 아버님이래? 난 네 아버님 하겠다고 한 적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교수님처럼 고지식한 분한테 아부까지 해가면서 이 집 며느리 될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이제야 너랑 나랑 생각이 맞는구나.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집에서 썩 나가라. 저는 안 그래도 나갈 생각이었다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남자친구네 집 현관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때 집 안쪽에서 저거 버르장머리 없는 것 좀 보라고 소리를 지르는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네 집을 나오자마자 저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로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아무리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하더라도 저렇게 고집불통 할아버지와는 단 1분인 2도 함께 지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렇게 남자친구와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또한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이별 통보에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며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나도 자기랑 이런 식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나도 우리 집에서는 귀하디 귀한 외동딸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런 취급받는 걸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실 거야. 나도 어렵게 결정한 거니까 이해해줘. 안 돼, 자기야. 우리 끝까지 함께 하기로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자기한테 너무한 거 알아.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자기는 제발 기다리기만 해줘.
남자친구는 지금 순간부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나오든 아버지와 인연을 끊든 어떻게든 저와 결혼하겠다고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100% 믿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워낙 순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를 만나기 전까지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리 제가 좋아도 하루아침에 아버지께 반기를 들고 집을 나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남자친구가 결혼 허락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꼬치꼬치 물었어요. 그런데 일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정말 남자친구가 짐을 챙겨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편지 한 장 덜렁 써놓고요. 편지에는 저와 헤어지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적어놓고 집을 나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회사에도 휴가까지 내고 2주 정도 잠수를 탔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서 왜 그런 짓까지 했냐고 화를 냈어요. 아무리 나랑 헤어지기 싫어도 그렇지 다 큰 어른이 그런 짓까지 하면 어떡해.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어머님은 얼마나 마음 졸이셨겠어. 에이, 내가 바본가. 어머니한테는 미리 다 말해뒀지. 어머님이 바람잡이까지 해주신 덕분에 아버지가 정신 차리신 거야. 어머님이 편지를 들고 울고불고하며 실종신고를 한 해 만에 하신 덕분에 아버님까지도 불안해서 여기저기 남자친구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대요. 거기다가 어머님이 저에게도 연락했는데 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셨답니다. 그 일로 아버지가 눈물까지 보이셨대요. 자기 때문에 귀하디 귀한 아들이 혹시나 나쁜 선택을 하기라도 할까봐 불안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아버님이 돌아오기만 하면 결혼이든 뭐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문자를 남자친구에게 보내셨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남자친구가 집에 돌아간 거예요. 다 알아서 하겠다던 남자친구의 계획은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게 된 저와 남자친구는 행여나 예비 시아버지께서 딴소리 하실까봐 곧바로 결혼 준비에 돌입했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어요. 저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결혼 허락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세요. 그러다 보니 저는 상견례 직전까지 시아버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남자친구와 저는 데이트나 결혼 준비보다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남자친구에게 물어 시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음식을 구해 부산까지 다녀오는 건 물론이고 시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서예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유명한 서예가의 글자까지 구해서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워낙 말수도 적고 무뚝뚝하신 분이시라 제 앞에서 좋아하는 티를 내지는 않으셨지만 남자친구의 말이 그래도 제가 점수를 좀 딴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상견례 날 조금의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해 만만의 준비를 하고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기껏 힘들게 딴 점수를 다시 깎일 수는 없으니까요. 저와 남자친구는 약속한 상견례 시간보다 30분이나 먼저 도착해서 식당의 음식이며 예약한 방까지 직접 다 확인했어요. 남자친구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제 두 눈으로 다 확인할 때까지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았거든요. 시아버지가 워낙 꼼꼼하고 예민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이상 조금의 꼬투리도 잡힐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당 예약 시간이 다 되어가자 저와 남자친구는 양가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 주차장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지방에서 바로 올라오시느라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으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상견례 시간이 5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식당 근처 골목에서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자기 부모님은 거의 다 오셨을 텐데 이러다가 늦으시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긴장하는 성격이 아닌데 시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손에 땀이 흥건할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일 때문에 늦게 출발하셔서 어쩔 수 없이 늦으시는 건데 뭘. 그래봤자 몇 분인데 우리 부모님도 당연히 이해하실 거야. 남자친구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시아버지에게 말을 들을 만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나 달라요. 시아버지는 주차장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아직 안 오셨냐부터 물으셨어요. 근처에 거의 다 오셨다는데 길 찾기가 어려우신지 조금 헤매시나 봐요. 금방 오실 거니까 먼저 들어가 계세요.
우리가 우리만 좋자고 이 동네로 식당을 잡았나 보다. 사돈댁은 서울도 잘 안 올라오실 텐데 그냥 사돈댁에 가까운 동네로 잡을걸. 조수석에서 내리신 시어머니께서 혹여나 제가 눈치라도 볼까봐 먼저 나서서 걱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서울 중심부에 사는데 굳이 경기도 외곽까지 나간다는 게 말이 돼? 길을 모르면 일찍 서둘러서 나오셔야지. 배고픈데 한참 기다리게 생겼네. 시아버지께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늦으셔서 밥도 제때 못 먹게 생겼다고 투덜거리면서 미간을 찡그렸어요. 시아버지의 행동에 시어머니는 애써 한마디 하려다가 제게 눈을 찡긋해 보이시더니 시아버지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때마침 식당 주차장 안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운전석에 계신 아빠를 향해 아빠를 외치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나 예상외의 반응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타고 온 차량을 보더니 이게 실화가 맞느냐고 언성을 높이시며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설마 새아기 너 저 1톤 트럭 보고 너희 아버지 차라고 손 흔드는 거냐?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건지 몰라 순진한 얼굴을 하고 시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트럭 맞는데 왜 그러세요? 저는 정말 무슨 연유로 물으시는 건지 새까맣게 몰랐어요. 그래서 해맑게 저희 부모님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막말을 저에게 퍼부었습니다. 에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을 딱 보면 안다니까. 이래서 내가 저런 볼품없는 애랑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건데 상견례 날 트럭이 뭐냐 트럭이. 에휴, 딱 봐도 거지 새끼들이네. 야 오준서, 내가 정말 웬만하면 그냥 결혼시키려고 했는데 저 트럭 보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다. 저런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은 결혼은 절대 안 돼. 당장 파혼해. 시아버지는 정신이 나가도 된통 나간 사람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트럭을 타고 주차장에 들어오시는 모습만 보고는 우리 집을 가지고 거지 새끼랍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사돈들 분들한테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시아버지의 말에 놀란 시어머니는 서둘러 시아버지의 등을 한 대 때리시고는 제 앞으로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워낙 뭘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친정 부모님께서 시부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다 듣고야 말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감히 누구더러 거지라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귀까지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빨개졌습니다. 그 정도로 당황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성격이 장난이 아니세요. 저야 워낙 늦게 얻은 하나뿐인 딸내미다 보니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져주시고 껌뻑하시지만 평소 일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독하다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악착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자식도 있는 바로 앞에서 저런 소리까지 들으셨으니 화가 나실만 했죠. 그날 제 상견례는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예약한 식당에 들어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언성까지 높이며 싸웠어요. 특히나 시아버지께서 곧바로 사과하셨으면 그나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곧 죽어도 잘났다고 떠드시는 바람에 일이 더 커졌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애초에 제가 그쪽 따님 마음에 들어서 결혼 하락한 게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 아니면 죽고 못 산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까워도 웬만하면 참고 보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제가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트럭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네요. 이건 뭐 동네 과일 팔러 온 과일 장사도 아니고 상견례 날 어디 딸 가진 부모가 트럭을 끌고 온답니까? 다시 한번 들어도 저는 시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트럭이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시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시아버지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더 들어주고 싶지 않았는지 친정아버지께서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까지 내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놀라 입이 쩍하니 벌어졌어요. 내가 원래 어디 가서 돈 자랑 같은 걸 하는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좀 해야겠네. 이봐요, 오준성 아버지. 당신 200억 가진 거지도 본 적 있어? 서울에서는 재산 200원이 있는 사람한테도 거지라고 하나 보지? 200억?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바로 확인 안 된다고 그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셔도 됩니까?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시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200억이 네 집 개 이름이냐며 말도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자 친정아버지는 한 번 더 코웃음을 쳤어요. 아이고, 내가 멀쩡한 밥 먹고 와서 굳이 거짓말을 뭐하러 한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물려준 땅이 있거든. 그거 팔아서 내가 딱 20년 전에 강남에 건물을 올렸는데 그게 요즘 시세로 하면 딱 200억이 넘는다네. 강남에 건물이 있다고요? 아니 근데 왜 저런 낡은 트럭을 몰고... 친정아버지의 말에 시아버지는 말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자친구가 순간 눈이 마주쳤는데 도무지 기가 막혀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기요 사돈, 아무리 우리가 오늘 자식들 일로 처음 만나는 사이라도 그렇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을 양반이 지킬 건 좀 지키면서 삽시다. 설마 우리가 트럭 좀 몰고 왔다고 없는 집인 줄 알고 거지 같은 집은 어쩌고 하면서 내 딸이랑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시아버지의 몰상식한 모습에 참다 못한 어머니도 나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돈 너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평생 공부만 한 사람이라 이렇게 세상 물정에 어두워요. 두 분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잘못은 바깥 사돈이 했는데 사과를 왜 안 사돈이 하세요? 저는 안 사돈께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정작 만행은 시아버지가 다 저질러 놓고 사과는 시어머니께서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시아버지에게 빨리 제대로 사과드리라고 연신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붉어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지경까지 됐는데도 시아버지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성질급한 저희 친정아버지가 가만히 계실 리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바로 저와 어머니를 불렀어요. 에이, 텄다 텄어. 나도 저런 몰상식한 양반하고는 사돈 맺을 생각 없으니까 우리도 결혼 파투내자 파투내. 아이 배고파. 오랜만에 서울 왔는데 우리 건물에 있는 스테이크나 썰러 가자. 아버지는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상견례고 뭐고 빨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얼굴로 남자친구만 바라봤어요. 당황하기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다 보니 남자친구가 저희 아버지 손을 덥석 잡으며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트럭이든 뭐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닌데. 뭐라고요? 조금 전에 거지 어쩌고 하면서 소리 버럭버럭 지르던 사람은 어디 가고 혼자 쥐새끼처럼 중얼중얼거린답니까? 그 와중에 아버지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면서 귀를 파는 신용까지 하셨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큰 결심을 한 듯 허리까지 숙이며 친정 부모님 앞에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거참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다시는 새아기나 사돈한테 함부로 얘기하는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의 모습에 친정아버지는 씩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친정아버지 성격이라면 이 정도에서 넘어가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사과를 하시니 제가 사과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결혼은 다른 문제네요.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데 우리 귀하디 귀한 외동딸을 그쪽처럼 막무가내인 시아버지가 있는 시댁에 보낼 수야 없죠. 나는 더 할 말 없으니 그만 가보겠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결혼은 다른 문제라면서 허락 못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식당을 나와버렸어요. 그 일로 저와 남자친구는 상견례 날 생이별을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도 못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남자친구를 너무 좋아한다고 이야기했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는 건 동의하셨지만 아무래도 시아버지 자리가 별로라면서 저에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절대 못 헤어진다고 우기면 우리도 할 수 없이 허락해야 하겠지만 우선 시간을 두고 조금 지켜보자. 그 시아버지 자리가 후회하고 정말 변한다고 하면 그때에도 늦지 않아. 아버지는 이런 일까지 있었으니 시아버지도 후회하고 앞으로는 정말 저에게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사정사정하면 그때 결혼해도 늦지 않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겪고도 안 변하고 그대로면 그때는 정말 결혼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얼마 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께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와 따로 만나 제대로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날 잘 들어갔니? 부모님께서 화가 좀 풀리셨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실수한 것까지 다 갚는다 생각하고 살면서 잘해줄 테니까 제발 부모님께 다시 한번 뵙고 싶다고 전해주렴. 시아버지는 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좀 돼요. 남자친구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저희 부모님의 재산 이야기를 듣고 시아버지께서 저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남자친구와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어요. 하지만 결혼은 아직 저도 고민이 좀 됩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처럼 결혼이라는 건 양가가 가족이 되는 일인데 저런 시아버지를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시아버지께서 바뀌실까요? 그리고 만약 바뀌신다고 해도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바뀌는 게 의미가 있는 걸까 싶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0대 주부입니다. 가족들과 시간 내어 여행 가는 게 요즘 제 낙이랍니다. 우리 부부한테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남매가 있어요.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니 예전에 우리 남매를 키우며 전국 여기저기 다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여행의 기억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며느리랑 갔던 여행에서는 직장 상과 불편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보통 이러면 시집살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대랍니다. 요즘은 오히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역으로 당한다는 소문 들어보셨어요? 제가 바로 그 사연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요즘 세대보다 우리 세대가 시집살이는 더 당했잖아요. 제 주변만 봐도 지금의 중년 세대는 완전히 끼인 세대더라고요. 저도 처음 결혼해서 시집 왔을 때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 시절엔 다 그랬다고 하지만 유독 우리 어머니는 심하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직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요. 하필이면 남편이 종갓집 3대 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나 명절이 다가오면 몇 주 전부터 편두통이 올 정도로 심했습니다. 동네에서도 저 집은 도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족보를 가지고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김장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할 생각에 눈물이 나올 정도였어요. 지금 이거 가지고 우는 거야? 난 밭에서 일하면서 애 낳고 길렀어. 넌 편한 줄 알아야지. 이게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에이,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에 미쳐서 날 홀대하는 거야? 어? 아이고, 서운해.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어하거나 울면 꼭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을 아예 안 하시고 침묵을 유지하던 분이셨어요. 시어머니처럼 저를 괴롭히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도움도 되지 않던 분이셨죠. 또 제가 딸을 낳고 지병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반면 저를 괴롭게 했던 시어머니는 우리 남매가 다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부 자식들은 첫째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첫째 아들의 첫 손주는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저에게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걸 보면 본인도 알긴 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워낙 심하게 시집살이를 당해서 우리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 말 아시죠? 보통 사위를 백년 손님처럼 챙기고 며느리랑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위가 인사하러 왔을 때보다 며느리가 인사하러 왔을 때 더 긴장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떨어서 남편이 청심환까지 사다 줄 정도였습니다. 다들 그러시겠지만 원래 자기 자식이 제일 잘나잖아요. 저도 우리 남매가 어디 가서 빠질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사고 한 번 안 치고 자랐어요. 활발하고 명랑했던 딸과 달리 아들은 성격도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랬어요. 나연아, 오빠 그만 괴롭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오빠 공부하니까 그만 괴롭히고 나가 놀아.
제가 딸한테 매일같이 하던 말도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소리였거든요. 옆집 지영이 엄마가 저에게 딸하고 아들하고 성격이 바뀐 것 같다는 말까지 했죠. 딸은 여자아이답지 않게 몸으로 사고도 자주 쳐서 병원 신세를 지곤 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골목대장 아시죠? 초등학생 때는 같은 반 남자애를 때려서 제가 학교에 불려가곤 했습니다. 너무 활발해서 남편과 저는 어디서 저런 성격이 나온 건지 궁금했어요. 반면 아들은 신생아 때부터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선비라고 부를 정도로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책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죠.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도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항상 아들만 생각하면 기특하고 신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때는 남편이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녀서 사실 자식들에게 사교육을 많이 시켜주지 못했거든요. 다른 전교권 학생들은 과목마다 과외도 하고 학원에 다닌다는데 저는 딱 수학과 영어만 보내줬습니다. 그런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아들을 보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학교장 추천으로 무려 서울대에 입학하기까지 되었습니다. 처음에 서울대 입학증을 보여줬을 때 남편과 저는 믿지 않았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이라는 것이 현실로 느껴지니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대학에 가서도 조용하게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며 믿음직한 아들로 생활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에 통과해 전문직 직업도 가지게 됐죠. 우리 아들 졸업하기 전에 회계사 시험 통과한 거 너무 축하해. 진짜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평생 제대로 지원도 못 해줬는데 이렇게 잘 자라줘서 미안하고 고마워. 에이, 엄마랑 아빠 없었으면 저 이렇게 통과 못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렇게 아들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보물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고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무조건 찬성했습니다. 며느리의 첫인상은 그렇게 막 좋진 않았어요. 며느리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편이었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황찬란하게 꾸몄더라고요. 귀걸이와 반지 같은 장신구부터 수수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사실 평생을 공부만 한 아들이라 제대로 여자를 골랐을지 걱정되긴 했지만 우리 아들의 선택이니 믿어주고 싶었죠. 평범한 회사원이던 남편도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오히려 회사에서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마음껏 지원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잡다하고 자질구레한 거 생략하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 돈을 오히려 썼으면 좋겠어. 우리 며느리는 그래도 뭐 원하는 거 있을까? 어머님. 사실 저는 샤넬백이 가지고 싶어요. 아, 그래. 그럼 그건 우리가 선물로 해줄게. 또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어머, 감사합니다. 결혼 전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래서 남편과 많은 돈을 투자해 서울 노른자 땅의 아파트도 아들 명의로 얻어줬습니다. 이 밖에 며느리가 집안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부담 가지지 않게 노력했죠. 우리 딸한테도 사준 적이 없는 샤넬백도 사줬습니다. 며느리는 그럼 무엇을 들고 왔냐고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들 해온다는 혼수도 해오지 않았죠. 이 과정에서 제가 우리 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우리가 호구야? 왜 다 퍼주기만 하냐고. 잘난 건 우리 오빠가 잘났는데 도대체 왜 우리가 오히려 퍼주고 있어? 이왕 하는 결혼이고 개혼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없는 사람한테 뭘 바래. 없는 사람이 오히려 대놓고 우리 집 재산 다 가져가고 있잖아. 나 이해 안 가. 세훈이 무슨 생각으로 저래? 애초에 결혼 조건부터가 안 맞아. 네 오빠가 좋다고 고른 사람이잖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딸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실 며느리는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서울대 나온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그냥 전문대를 나왔더라고요. 집도 잘 사는 편이 아니라 여유도 없었죠. 애초에 아들과 만나게 된 계기도 아들 회사의 사무보조로 일하다가 만났더라고요. 아들에게 적극적으로 들이댔다던데 그게 자그마치 3년이라고 합니다. 3년을 졸졸 쫓아다녀서 아들이 마지못해 받아줬다고 해요. 그래도 세상에 귀하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들 귀한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도 귀한 집 자식이라 생각해서 잘해줬죠. 그렇게 원하는 샤넬백부터 결혼식장 장소 선정까지 모두 다 맞춰줬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들고 오면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우리가 자선사업가요? 왜 그래?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이제 가족 되는 건데. 딸은 연신 툴툴거렸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는데 뒤에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한 아들 부부를 보며 참 뿌듯했어요. 부모 마음으로 둘이 알아서 잘 살길 바랐던 마음도 컸죠. 제가 워낙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했으니 며느리에게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잘 알잖아요. 그래서 며느리는 그냥 당일에 와서 밥만 먹고 가게 했어요. 설거지도 한 번을 시킨 적이 없었고 요리도 손도 못 대게 제가 미리 다 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유난히 생선 요리를 좋아한단 말을 듣고 명절이나 가족 행사로 우리 집에 오면 생선 요리를 하느라 집에 비린내가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엄마, 세연이는 도대체 우리 집에 오면 하는 게 뭐야? 명절 때도 당일에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가고 설거지도 절대 안 하고 엄마가 항상 요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잖아. 아직 가족 된 지 얼마 안 됐잖아. 어색할 거야. 네가 옆에서 많이 말도 걸어줘. 말이야 늘 내가 걸지. 근데 진짜 나는 어쩜 저렇게 상전처럼 구는 줄 모르겠어. 친구 집 가도 저렇게 안 해. 딸이 저렇게 말한 건 바로 며느리의 행동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길 바라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거든요. 말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우리 집에 오면 진짜 딸의 말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원한 행동이라 할 말이 없었는데 제가 어라 싶었던 부분은 은근히 바라는 게 많다는 점이었어요. 딸은 제가 고생하는 게 싫으니 당연히 며느리가 꼴보기 싫었을 거예요. 결국 딸과 며느리는 명절에 사건을 하나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렌지 있나요? 제가 오렌지가 너무 먹고 싶어요. 오렌지? 지금은 집에 없네. 내가 마침 시장 갈 예정이라 가서 사올게. 어머, 정말요? 감사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언니, 먹고 싶으면 언니가 사오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엄마 전 부치고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사오라고 시켰나요? 어머님이 가신다고 하신 건데.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딸이 보다 못해 한 소리를 하자 며느리는 갑자기 얼굴을 손에 묻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하필 남편과 아들은 성묘를 다녀온다고 집에 없었거든요. 중간에서 난처한 마음에 딸한테 괜히 한 소리를 하기도 했죠. 결국 딸이 며느리에게 사과하며 사건이 종결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남편과 아들이 집에 오자 저 얘기를 꺼내며 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왜 세연이를 울리고 그래? 그냥 다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누가 보면 내가 엄청 뭐라고 한 줄 알겠다. 와, 나야말로 지금 굉장히 서운해. 엄마도 오빠도 내 편 아무도 없어? 나연아, 그런 뜻 아니야. 아우, 이걸 어째. 다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가씨 죄송해요. 아니 무슨 그렇게 다들 말이 많아? 명절에 모여서 좋게 지내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는 한쪽에서 울고 있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 사소한 사건으로 딸과 며느리는 완전히 틀어지게 됐어요. 딸과 엄마의 관계는 늘 그렇듯 제가 따로 달래주기도 했고 풀려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난 세연이 좋게 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 어쩜 시간이 지날수록 얄밉지? 네가 이해해. 안 좋게 보면 끝도 없잖아. 착한 우리 딸이 참자. 하지만 며느리는 딸이 집에 있으면 대놓고 불편한 티를 마구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아가씨도 계셨네요. 그러면서 차차 우리 집에 오는 발길을 줄이더라고요. 아들이 며느리가 바쁘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결혼하고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원래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바로 집에만 있었거든요.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펑펑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옷이며 신발이며 가방까지 죄다 명품이었거든요. 며느리와 딸의 관계는 딸이 결혼하며 그래도 조금 진정됐습니다. 딸은 대학에서 만난 남자친구와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성실하게 대기업을 다니는 사위는 성격이 아주 좋았습니다. 집안도 상당히 여유 있었고 서글서글하니 보기 좋았어요. 비교하고 싶지 않지만 며느리랑은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장모님, 아우 이거 혼자 다 하시고 계셨어요? 힘든데 왜 그러셨어요? 앞으로 제가 할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사위는 제가 미리 명절에 음식을 해놓고 있으면 늘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집에 올 때 항상 한우와 고급 과일 세트를 사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남편은 사실 며느리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거든요. 당신은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답답해. 물론 난 당신의 그런 선한 모습이 너무 좋아. 문제는 며느리 같은 사람이 그걸 악용한다는 거야. 제가 좋게 말하면 착하고 나쁘게 말하면 답답한 성격인데 남편은 며느리가 그걸 악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옆에서 말해줬죠. 그래도 저는 마음의 변화가 없었어요. 문제는 제가 그렇게 계속 참으니 며느리가 확실히 저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본격적인 문제는 2년 정도 지나고 발생했어요. 딸이 결혼해서 집을 나가고 남편도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은 먼 나라는 아니고 중국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엔 저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갔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때문에 저는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어차피 주재원 발령이 계속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몇 년만 참으면 되니까 혼자 떠나보내게 됐죠. 아들과 딸은 결혼해서 나가 살고 남편도 없으니 처음엔 좋았어요. 해방감도 느껴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달이 지나니까 슬슬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부러워했는데 저는 막상 혼자 남게 되니까 쓸쓸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혼자인 생활을 집에서 하니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이때부터 저에게 기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결혼하고 아이 2명을 낳았습니다. 형제였는데 연년생이었어요. 혼자 집에서 연년생 아들 2명을 키우는 게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들은 회계사라 바쁜 시기에는 집에도 잘 못 들어가는 걸 제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며느리는 첫째는 입덧, 둘째는 태동 때문에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지러워서 조금만 누워있을게요. 그래, 방 들어가서 좀 누워서 쉬고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아가씨가 저 보면 또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잘 둘러대 주세요. 며느리는 이런 식으로 명절에 계속 방에 누워 있었어요. 첫째 임신했을 때야 괜찮았는데 둘째 임신 때는 그러면 제가 혼자 첫째 손자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도 손자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놀아주고 밥 먹이고 산책시키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는 제가 손자를 잘 돌본다고 생각했는지 글쎄 둘째 손자 때는 저에게 산후조리까지 부탁했습니다. 어머님, 아가씨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알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요. 엄마가 우리 집에 오면 나야 좋지. 엄마, 편히 있어요? 딸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저를 본인 집으로 불렀어요. 아들은 제가 본인 집에 있으니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남편은 중국으로 간 상태였고 딸도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며느리 산후조리에 제가 하게 됐는데 돈도 한 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들은 건데 아들은 저에게 용돈을 주라고 했었대요. 중간에 며느리가 돈을 빼돌렸다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며느리를 위해 종일 집안일하고 요리했어요. 며느리가 생선 요리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산시장에 가서 아침부터 갈치와 고등어를 사와서 요리하기도 했죠. 동시에 아이들도 제가 다 돌봤어요. 안 그래도 무릎이 안 좋은데 신생아와 돌쟁이를 혼자 돌보려니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 무릎도 안 좋으면서 여기저기 왜 이렇게 돌아다녀? 아니, 그냥 내 아빠도 중국 갔으니 적적해서 친구들 만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집에 올 일 있으면 미리 말해줘.
딸이 연락 와도 아들 집에서 며느리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고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저도 그리고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어머니, 미역국이 조금 싱거워요. 전 모유 수유 안 하니까 짜게 먹어도 돼요. 간 다시 해주세요. 아, 그래? 알겠어. 잠시만. 하준이 씻기고 바로 해줄게. 그리고 저 옷도 좀 빨아주세요. 담요랑 수건도요. 산후조리를 하는 한 달 동안 제가 몸이 얼마나 상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집에 와서 한동안 병원에 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래도 절대 이 모습을 며느리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와 제가 아는 비밀이 생긴 것 같았죠. 혹시 몰라 아들에게는 제가 먼저 딸과 남편에게 알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요. 문제는 며느리가 이 기간에 저에 대해 많이 편하게 생각했는지 그 뒤로 저에게 손자들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뭐하고 계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요. 하준이랑 서준이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당연하지. 애들 나한테 맡기고 편하게 다녀와. 감사합니다. 애들 먹을 건 여기 제가 놓고 갈게요. 남편한테 혹시라도 연락 오면 모른 척 부탁드려요. 우리 남편이 저랑 결혼한 이유가 순종적으로 내조하길 원해서거든요. 어머님, 아시죠? 며느리가 저한테 손자들을 맡기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침 제가 또 그때 집에서 혼자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으니 오히려 반가웠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맡기고 본인 약속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을 쐬야 본인에게도 좋고 손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죠. 문제는 바로 다른 곳에 있었는데 손자들의 성격이었습니다. 아들이 매우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공부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을 땐 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들 반만 닮아도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제 아들처럼 잘난 사람으로 자라진 않더라도 최소한 평범하겐 살길 바랐던 거랍니다. 그런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손자들은 유난히 유별난 성격이었습니다. 제가 둘째 손자는 특히 산후조리까지 해줬잖아요. 아무리 애정을 담아 돌보려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놀이터를 가도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는 손자들을 보며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은 너무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고민이었다면 손자들은 정확히 그 반대였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실제로 손자들은 유치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할 정도로 산만했습니다. 하준아, 서준아, 너희 우리 지율이 그만 괴롭혀! 언니, 애들 좀 말려주세요. 얘들아, 하지마. 와, 할머니 이거 해줘! 지율아, 와! 아이, 진짜. 언니, 애들 좀 말려요. 지율이 자꾸 괴롭히는 거 안 보이세요? 아가씨, 왜 자꾸 저한테 짜증내세요? 애들이 다 그렇죠. 지율이는 나중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인형이지. 그래도 이건 지나치잖아요. 전 우리 딸이 사촌동생 이렇게 괴롭히면 당연히 말릴 거예요. 아니, 둘이 왜 그래? 제발 그만해. 왜 서로 얼굴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우리 딸은 딸을 낳았는데 손자들이 워낙 유별나니까 손녀와 같이 모이면 늘 싸움이 났습니다. 실제로 손자들은 아직 어린 손녀를 매우 괴롭혔어요. 일부러 딸하고 며느리를 마주치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 성격 좋던 사위도 정색할 정도로 손자들은 매우 산만했어요. 어린 손녀의 볼을 찌른다던가 그 위를 뛰어다니기도 했죠. 결국 딸과 사이가 정색하며 우리 집을 떠날 정도로 심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손자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손자들에게 뭐라 하는 딸과 사이에게 쌍심지를 켜고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처음엔 딸과 며느리를 각각 달랬어요. 엄마, 난 진짜 세연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이 만만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아니야. 그래도 요즘 나 보러 자주 오더라. 너무 나쁘게 생각 말자. 요즘 황혼 육아가 문제라던데. 설마 엄마한테 맡기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지? 만약 그러면 당장 말해. 내가 찾아가서 머리채 잡고 안 놔줄 거야. 그런 거 전혀 아니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반찬해서 집으로 가져다 줄게. 자꾸 며느리와 딸이 부딪히고 딸은 노골적으로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딸한테는 제가 황혼 육아로 힘들다는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죠. 저만 조용히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반면 그러니 오히려 며느리는 저에게 아이들을 자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자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니 하소연까지 저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보실 때도 우리 아들들이 유별나요? 아, 저 진짜 속상해요. 학교 담임쌤도 저한테 연락 와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ADHD 같다고 검사 받아보라고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검사 받는 게 어때? 아니 물론 나야 우리 하준이랑 서준이 예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면.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저 너무 속상해요. 아유, 아니야. 내가 말실수를 했다. 미안해. 며느리는 우리 집으로 손자들을 거의 매일같이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며 늘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울며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보니 더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손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학원부터 미술, 공부방까지 제가 다 데리고 다녔어요. 아들 집과 우리 집이 먼 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 시간이 많잖아요.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가 학원을 데리고 다니는 건 처음 본다고 태권도 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며느리는 제게 이렇게 손자들을 맡기고 그럼 뭘 했는지 아세요? 백화점에 친구들과 쇼핑 가더라고요. 육아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쇼핑으로 푸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그런 식으로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손자들을 나서서 돌봐주는 것에 대해 전혀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용돈 한 번 주지 않아도 나서서 얼마나 정성껏 돌봤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과 딸을 키울 때도 그러지 않았는데 백화점에 가서 산 과일만 손자들에게 먹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워낙 산만한 아이들이라 앉혀놓고 책도 많이 읽어줬어요.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과 친해지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결국 손자들은 기관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둘 다 주의력 결핍이라는 결과를 받았어요. 자기들 아빠는 회계사로 전문직인데 도대체 왜 저런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 이해가 가기도 했어요. 하준아, 서준아, 너희 왜 그래? 뛰어다니지 말고 여기 똑바로 앉아. 집에선 그렇게 뛰는 거 아니야. 여보, 애들한테 왜 그렇게 말해? 아직 애들이잖아. 애들이니까 그러는 거야. 행동 교정은 확실히 해야 돼. 자기는 자기 자식들한테 그러고 싶어? 너무하잖아. 제가 봐도 손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집에서 너무 뛰어다녀서 아랫집에서 연락이 매번 오기도 했죠. 며느리는 자기 아들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유, 애들이 크면서 확실히 발소리가 커졌네. 아유, 그만 뛰어! 어머님, 아이들 기 죽이지 말아주세요. 아랫집에서 자꾸 연락이 와서 그래. 여기가 운동장은 아니잖아. 아파트에선 어쩔 수 없죠. 아이들한테 부담 주는 거 저 싫어요. 그래서 저는 손자들이 집에 오면 최대한 며느리의 심기를 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심해졌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며 저에게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됐는데 이때 며느리에게 서운함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고질적으로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주재원으로 중국에 갈 때도 따라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손자들, 그것도 이 활발하고 주의력 없는 손자들을 계속 따라다니니까 무릎의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엔 걷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 검사를 받았더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란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침 그 병원은 우리 집보다 아들 집에서 더 가까웠어요. 아들 집과 우리 집이 별로 먼 거리는 아니었는데 그땐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서 1분이라도 덜 걷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고민하고 연락하게 됐습니다. 나야. 혹시 이번 주 금요일에 내가 집에서 자도 되니? 아이들 학교에서 오면 저녁 먹일게. 혹시 약속 있으면 다녀와. 금요일이요? 약속은 지금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왜 오시려는 거예요? 사실 토요일 오전에 내가 대학병원을 가야 돼. 너희 집에서 훨씬 가까워서 자고 일어나서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머님 무릎 아프신 거면 아이들 봐주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택시 타고 가시면 안 돼요? 전 토요일 오전엔 좀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래. 알겠다. 정말 며느리에게 저 때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평소엔 그렇게 우리 집을 드나들더니 제가 간다니까 단칼에 거절하잖아요. 놀러 간다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병원에 편하게 가려고 그런 건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눈물이 많이 나와서 한참 울었어요. 와중에 제가 며느리 주려고 또 고등어찜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껏 제가 손자들 돌봐주던 것을 처음으로 후회하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또 울리더라고요. 며느리인가 싶어 봤더니 수신자는 사위였어요. 정서방, 무슨 일이야? 어머님, 그냥 안부 인사 드리려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지율이랑 같이 식사 한번 하시죠? 아, 그래? 아이, 나야 너무 좋지.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려고 해. 무릎이요? 어머님 병원 가셔야 돼요? 아이, 그럼 말씀을 당연히 하셨어야지.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사위는 제가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자 진짜로 저와 같이 병원에 가줬습니다. 당연히 말했어야지 왜 말을 안 했냐고 하면서요. 우리 집까지 차를 끌고 와서 편하게 제가 진료받을 수 있게 해줬죠. 사위 차를 타고 병원에 가는데 이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손자들을 돌보느라 손녀는 많이 봐주지도 못했거든요. 물론 딸 부부는 저에게 염치 없이 손녀를 무작정 맡기는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제가 어쩌다 명절 때 손녀를 돌봐주면 어찌나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니 딸 부부에게 진짜 고맙고 미안했어요. 동시에 며느리를 향한 서운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사위는 저에게 그날 소고기까지 사 먹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미안했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한동안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도 전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손자들에겐 똑같이 대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겐 저도 나름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나 당당한지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괘씸했습니다. 사실 이 일을 아들과 딸에게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너무 바빠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말하면 그때는 딸이 참지 못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 돌이라 거기에 기름 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국으로 갈 것 같아.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도 보고 싶네. 며느리는 어때? 뭐 똑같지. 손자들도 많이 자랐어. 확실히 초등학교 들어가고 쑥쑥 자랐지. 우리 가족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딸하고 아들은 당연하고 멀리 있으니까 사위랑 며느리까지 보고 싶더라. 원래 타지에 있으면 그렇다잖아. 당신 들어오는 거 알릴게. 무엇보다도 남편도 슬슬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몇 년 더 미뤄져서 제가 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곧 들어오니 그냥 저 일은 제 가슴속에 묻고 살아가려고 다짐했죠. 저만 조용히 하면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은 저만 알고 있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은 산산조각이 나게 됐습니다. 어머님,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아이들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전화도 아니고 대면도 아니고 문자로 통보했어요. 그걸 보고 저도 기가 막혀서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았죠. 결국 저는 꾹 참고 손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손자가 저에게 치아가 아프다고 징징거리더라고요. 계속 아프다고 눈물까지 보이길래 치과에 데려갔더니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아이들 치아가 말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에서 아예 방치했다고 봐야 합니다. 충치가 몇 개야. 제대로 양치도 안 하는 것 같네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요? 심각한 상태인가요? 전 그것도 전혀 몰랐네요. 너무 심각해요. 오늘 일단 임시로 치료하고 또 오셔서 하셔야 돼요. 아이들 치아 상태가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으로 손자들 치과 비용까지 결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방치였습니다. 집에서 도대체 뭘 하길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문직 회계사 아내로 살면서 저러는 게 슬슬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했던 것처럼 돈은 우리 아들이 평생 공부해서 그걸로 버는데 혜택은 전문대 나온 가정주부인 며느리가 쓰잖아요. 그것도 내줘도 전혀 못해서 아들은 점점 말라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방치시키고요. 속으로 부글대는 마음을 누르고 손자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치과가 처음이라 많이 울었어요. 아프다고 징징대는 아이들을 어르고 달래며 집으로 데려왔죠. 손자들이 아들들이라 먹성이 아주 좋아요. 그날도 급하게 집에 오면서 마트에 들러 고기를 샀습니다. 할머니, 이거 질겨. 나 이 아파서 못 먹어. 딴 거 해줘. 뭐? 그럼 뭐가 있을까? 잠시만 기다려봐. 특히 둘째 손자가 충치 치료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씹으면 아프다고 했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고기를 씹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무리 며느리에게 화가 나도 손자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또 아픈 모습을 보니 저도 아프더라고요. 뭘 해줘야 할까 생각하다 문득 간장 계란밥이 생각났습니다. 이 간장 계란밥에는 사연이 또 있거든요. 큰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공부할 때 찾던 게 간장 계란밥이었어요. 학창시절에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아들이 즐겨 찾던 음식이었죠. 제가 큰맘 먹고 전복을 사서 손질해서 줘도 먹지 않던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랜만에 간장 계란밥을 내서 손자들을 줬더니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 먹는 모습을 보니 아들 생각이 나며 웃음이 났습니다. 맛있어? 그건 네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인데. 응, 부드러워서 좋아. 너무 맛있어. 엄마한테도 해달라고 할래. 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해도 알 거야. 워낙 좋아했거든. 하준이도 많이 먹어.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 나 한 그릇 더 해줘. 손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며느리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밥도 먹이고 손자들과 산책도 다녀오니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앙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도 잘 먹는 손자들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나름 살갑게 며느리를 맞아줬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할머니가 어떤 음식을 해줬는지 묻더라고요. 손자들은 신나서 간장 계란밥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흐뭇하게 보며 며느리에게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예상 밖의 말이 돌아왔어요. 아니, 어머니, 애들한테 간장 계란밥 먹였어요? 너무 하시네? 저번에 병원 사건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진짜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불만 있으면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하세요. 먹는 걸로 이러시면 어떡해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손자들에게 음식으로 불만을 풀 것 같아? 너야말로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요즘은 제가 아이들 많이 맡기지도 않았잖아요. 고기 반찬 해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우세요? 너 말 잘했다. 내가 삼겹살 구워줬더니 애들이 치아 아프다고 먹지를 못하더라. 도대체 가정에서 어떻게 키우길래 애들 치아 상태가 엉망이야? 뭐라고요? 제가 알아서 해요. 저번에 병원 사건 때문에 우리 아들이 건강 상태까지 뭐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참을성이 강해요. 앞에 말했듯 시어머니에게 많이 당했을 때도 꾹 참았어요. 며느리가 이제껏 결혼하고 항상 저런 태도를 보여도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다 보니까 참을 수 없는 선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인내심과 참을성이 강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러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도 저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순간 머릿속으로 결혼 전에 인사 왔을 때부터 모든 장면이 지나갔어요. 둘째 손자 산후조리를 해줬던 것부터 시댁에 와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 모습들, 당연하게 아이들을 맡기던 모습, 학원비 결제 안 해서 제가 제 돈으로 아이들 학원 보냈던 점까지 다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저 하나만 참으면 될 것 같아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몇 년을 참았는데요. 이 생각이 들자 저도 모르게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평생 착해서 오히려 미련하고 답답하다는 소리만 듣던 제가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미치셨어요? 미친 건 네가 미쳤지? 네 새끼 네가 키워, 뒤지기 전에. 날 뭘로 하는 거야? 내가 네 아들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 내 아들도 알아? 진짜
와,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 그럼 내 아들 불러! 실제로 저는 분노에 차올라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 바쁜 것을 하니 절대 제가 먼저 전화한 적이 없었거든요. 덕분에 아들은 제가 전화하자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전화를 바로 받았습니다.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어요.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소리 지르던 것도 처음이었죠. 며느리는 제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손자들도 엄마랑 할머니가 싸우니 둘이 펑펑 울었죠. 30분 후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아도 밀치고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내가 이제껏 돈 한 푼도 안 받고 네 아들들 돌봤어. 네 아들들 다니는 학원도 내 돈으로 보냈고, 그런데 병원에 가려고 너희 집에서 잔다니까 뭐? 오지 마? 그리고 내가 오늘 치과까지 가서 데려가고 다 결제하고 밥 먹였더니 고기 반찬이 아니라고 뭐라고 해?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아니 근데 무슨 말이에요? 돈 한 푼을 받지 않았다뇨. 집사람이 항상 엄마 드린다고 돈을 얼마 받아가는데? 아니 한 달에 200은 가져갔어요. 아니 여보, 말을 좀 해봐. 이게 무슨 일이야? 오해야. 다 오해야. 뭐라고? 난 너희 결혼하고 진짜 1원도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무급으로 너희 아내 산후조리까지 해줬어. 근데 돌아오는 게 이런 취급이야? 아니 엄마,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산후조리 비용으로 제가 500만 원 드렸잖아요. 아들은 항상 저에게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중간에서 본인이 드린다고 말했다고 해요. 당연히 그 돈은 저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꿈에도 모르던 사실이었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 없다고 며느리에게 사실을 해명하게 했어요. 아들은 이제껏 저에게 돈을 보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는 받은 적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며느리가 그 돈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친구들 만나고 다니던 거였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 마음이 이제 배신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안쓰럽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들도 배신감에 사무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 딸이 안부 전화가 왔길래 딸까지 집으로 불렀어요. 사위와 손녀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저는 있었던 말을 전부 했습니다. 사위는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바로 데리고 병원 가더라. 아니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내가 세원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당신 장난해? 우리 엄마가 네 노예야? 미쳤어? 딸은 제 얘기를 다 듣고 며느리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나서서 말렸을 텐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일부러 며느리에게 삿대질하며 욕하는 딸을 내버려뒀습니다. 제가 아니어도 다 말리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까지도요. 엄마, 전 진짜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배신감에 애초에 결혼한 이유가 내조 때문이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하셨으니 집에서 시댁에게 잘하고 아이들 잘 돌보라고 결혼한 거였는데. 아들은 정말 착잡해 보였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아들은 진지하게 이혼한다고 전했습니다. 마침 또 그때 우리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도 당연히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어머님. 제발요. 저 이혼은 안 돼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꺼져! 내 아내에게 그동안 무슨 일을 한 거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해주세요. 당장 우리 집 앞에서 사라져.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저는 끝까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든든하게 맞서주니 고마웠습니다. 며느리는 잊을만 하면 찾아와서 빌고 있는데 그럴수록 짜증만 더 나는 상태입니다.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저런 행동을 했을 줄 꿈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미안하다고 울며 사과하는 아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일이 바빠 아내에게 모든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사용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에 봤대요. 그랬더니 아이들과 시댁엔 절대 쓰지 않고 죄다 친정과 본인 사비로 쓴 정보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치가 떨리는 배신감에 잠도 못 잤다고 하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합의 이혼은 하지 못하고 지금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중입니다.
제가 더 놀랐던 건 그래서 손자들을 우리 집에서 돌보고 있는데 오히려 좋아하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자기들을 챙겨주지 않았으면 자식들이 엄마를 거부하는 건지 궁금할 정도로요. 남편도 중국에서 와서 제 옆에 있으니 예전처럼 외롭지도 않아요. 아들도 아이들 돌보는 비용을 아주 넉넉히 주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에 행복이 온 것 같아요. 딸은 이혼 소송 소식을 듣자 너무 잘 됐다고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아주 좋아했습니다. 며느리한테 해줬던 것에 배신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사위에게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국 주재원으로 가서 벌어온 돈을 딸의 집 이사하는 데 보태줬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감사하다고 저를 호텔 뷔페에 데려간 거 있죠. 이렇게 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앞으로 인생 경험을 했다 치고 딸 부부와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재밌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